파동의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쌤이 설명한 것 중에 좀 더 하나 더 설명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위상과 파면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상의 정의는 뭐냐면 위상은 뭐 위치와 운동 상태의 줄임말을 보면 됩니다. 위치와 운동 상태. 이걸 이제 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야. 파동이 이렇게 진행이 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사진을 찰칵 찍은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진동 중심이고 진동 중심에 대해서 좀 약간 삐딱한 것 같은데 진동 중심에서 Y축 변이 같은 곳이 이렇게 여러 개 많이 있죠. 이것들이 전부 다 Y축 변이가 다 동일한 것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라고 한다면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동이 갈 테고 그러면 지금 운동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할 수 있냐면 요 놈은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 요 놈은 올라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요 두 점은 위치는 같지만 운동 상태가 같지 않죠. 위치도 같고 운동 상태도 같은 지점은 여기 있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있지. 즉 한 파장만큼 떨어진 지점이 위상이 같습니다. 한 파장만큼 떨어진 지점의 위상이 같다라고 하고 정반대 위상 반 파장만큼 떨어진 지점은 어떠냐면 위치가 정반대야. 그리고 운동 상태도 정반대야. 얘는 내려가고 있고 얘는 올라가고 있고 위치도 정반대 쪽에 있고 이런 놈을 위상이 정반대다. 위상이 180도만큼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위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파면은 위상이 같은 점들을 이은 선을 파면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위상이 같은 게 여기랑 여기랑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쭉 선을 이은 건 말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인접한 지역의 위상이 같은 점들을 이은 선이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볼까? 여기다 잔잔한 호수인데 호수에다가 돌을 딱 떨어뜨렸어. 그러면 이렇게 물결파가 생기겠죠. 쫙 퍼져나가. 이쪽으로 쫙 생기면서 쫙 퍼져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루로서 위상이 같은 점들을 쫙 이을 수 있죠. 또 여기 또 마루로서 위상이 같은 점을 쭉 이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러한 선들을 파면이라고 해요. 파면이 이렇게 곡선이면 구면파. 파면이 이렇게 되는 게 있어. 이렇게 되면 파면이 직선이죠. 파면이 직선인 걸 평면파 이렇게 봅니다. 이 파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뭘만 알면 되냐면 파면은 파동의 진행 방향과 수직이다라는 것만 명시하면 돼. 파면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요 놈은 진행 방향과 수직이다라는 거야. 즉 여기서 보면 이 파면이 이렇게 생겼잖아. 파면과 파동의 진행 방향은 항상 수직이라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 파면과 파동의 진행 방향은 수직이다. 이게 파면인데 파동의 진행 방향과 파면은 항상 수직이다. 요것만 명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여러 가지 개념들 중에 위상과 파면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 안 해서 위상과 파면을 한 번 더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파동의 굴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절의 또 정의가 뭐냐? 굴절의 정의는 파동이 직진하지 않고 꺾이는 현상이죠. 어디서 꺾입니까?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에서 꺾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물이라고 해보자. 매질이 서로 다르죠. 빛이라고 하는 파동이 쭉 진행해 갈 때 이렇게 가다가 직진하지 않고 이렇게 직진하지 않고 꺾이더라는 얘기야. 어떻게 꺾입니까? 이 정도는 좀 너희들 감각적으로 외워놔야 돼. 1번처럼 꺾일까요? 2번처럼 꺾일까요? 몇 번처럼 꺾이죠?
이거 외워놔야 된단 말이야. 2번처럼 꺾입니다. 2번처럼. 어디로 꺾이냐? 속력이 더 느린 쪽으로 꺾인다라는 거를 명심해야 돼. 이제 차츰 하면서 이제 외우도록 하고, 이렇게 꺾입니다. 그러면 왜 꺾이냐? 이 꺾이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한 게, 일본의 고등학교 물리 교사가 만든 방식인데, 이런 겁니다. 빛을, 이 파동을 자동차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네 바퀴가 달린 자동차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동차 쭉 굴러가는데 공기에서는 빠르고 여기는 속도가 빠르고 이 속도가 느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 쭉 가다가 속도가 빠른 아스팔트라고 하고 여기는 뭐 진흙탕이라고 해보자. 쭉 가다가 여기에서 딱 경계면에 접했을 때 이 바퀴는 느리고 이 바퀴는 빠른 쪽에 있으니까 획가닥 꺾일 것이다. 왠지 바로 납득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 방식이 있어. 바로 납득이 돼, 쉽게.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빛이 바퀴 두 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만약에 오토바이라면 어떻게 될까? 오토바이가 간다면 오토바이가 어떻게 바뀔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설명 방식은 이해하기는 쉽지만 실질적인 어떤 빛의 속성이 바퀴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 왜 꺾이냐? 속력이 달라지면 꺾인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왜 속력이 다르면 왜 꺾이냐? 이걸 이제 페르마의 원리라는 걸로 설명합니다. 모든 파동이 진행해 나갈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 중에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경로를 택하더라. 최소 시간 경로를 택하더라 라고 하는 게 페르마의 원리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을 해보죠. 이거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동일한 상황을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제 그 해변가에 놀러를 갔어. 그 해변가를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여기는 모래사장이고 여기는 바다야. 바다에서 이동해 가려면 헤엄쳐서 이동해 가야 되죠. 모래사장에서는 뛰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항상 뛰어가는 속도가 빠르지. 예를 들어서 너희 여친이랑 같이 놀러 갔는데 여친이 여기서 너무 깊은 곳에 가가지고 살려주세요. 형준씨 살려주세요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놀고 있던 형준이가 빨리 구하러 가야 된다는 거지. 이게 직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빨리 도착하는 방법일까? 아니면 이것보다 더 빨리 가는 방법이 있을까? 이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일까요?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서는 빨리 달려갈 수 있지만 여기서는 헤엄쳐 가야 되니까 속력이 느려. 그래서 속력에 의해서 빠르고 속력이 느리다고 한다면 가장 빨리 도착하는 지점은 빠른 곳에서 조금 더 많이 가고 느린 곳에서 조금 적게 가는 이런 경로가 될 겁니다. 길이상으로 보면 이게 더 길지만 이게 가장 빨리 도착하는 방법이라는 거야. 만약 이 속도의 차이가 더 심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물개 형규이가 물개라고 해봐. 물개면 안 되겠구나. 물개가 아니라 물개라고 한다면 만약 물개라고 한다면 속력이 달라지겠죠. 모래사장에서는 뒤뚱뒤뚱 엄청 천천히 가고 물에서는 엄청 빨리 갈 수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속력이 바뀌는 거죠. 속력이 바뀌면 이런 경로가 될 거야. 이런 경로가. 그 속력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거의 수직에 가깝게끔 이렇게 될 겁니다. 엄청 달리기를 빠르게 하고 헤엄은 엄청 못 친다고 한다면 점점 이쪽으로 갈 테고 수영 속도가 빨라가지고 달리는 속도랑 수영 속도가 거의 엇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점점 이런 직선에 가까워질 거야. 만약 속도가 똑같다 그러면 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속력에 의해서 경로가 바뀌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파동의 진행 원리의 근본적인 이유는 페르마의 원리라고 하는 최소 시간 경로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페르마의 원리에 의해서 꺾인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꺾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꺾이는 정도 이걸 이제 굴절윤리라고 하는데 이 굴절윤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보면
파동이 진행방향 이렇게 된단 말이야.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속력이 빠르고 속력이 느리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파면으로 한번 그려봤어. 여기 책에서는. 파면은 파동의 진행 방향과 수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파면 그릴 때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파동이 진행 방향이 나오면 파면 이렇게 그리면 돼. 아, 이 파면이 이렇게 생겼구나. 파동이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하게 이렇게 파면을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파면을 그려주면 돼. 그리고 여기서 파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파면은 이렇게 되겠죠. 파면에 대해 파동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이니까 이렇게 파면을 그려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쌤이 그린 걸 보면 이 파면사의 간격이 다르죠? 요거 평행하게 이렇게 쭉 이어질 겁니다. 파면사의 간격이 속력이 느리면 아까 공식에서 V는 F 람다에서 F는 불변이라고 했고 파장의 크기는 속력에 비례한단 말이야. 속력과 파장에 비례한단 말이야. 속력이 빠르면 여기서 이 파장 마루를 쭉 이어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파장이 이렇게 길 테고요. 속력이 느리면 파장이 이렇게 짧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면의 간격도 속력에 비례한 것이고 이 파면이라고 하는 거는 파동의 진행 방향에 대해 수직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고 이제 굴절식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 텐데 굴절식 이 파동 단원 이 대단원 3단원 전체에서 너희들이 좀 난이도 있을 만한 문제는 이 굴절식에서만 나옵니다. 전반사 파트, 전반사는 결국 굴절 문제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되겠고, 자, 굴절식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 텐데, 우선 굴절률이라는 건 뭔지 알아요? 굴절률. 굴절률이라고 하는 거는 굴절되는 정도죠. 얼마나 많이 꺾이냐 이거야. 굴절되는 정도를 내게. 아까 왜 굴절이 된다고 했지? 속력이 다르니까 굴절이 된다고 했지. 그러면 이 속력이 다른 정도가 크면 속력 차이가 크면 클수록 굴절이 많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 A 매질이 있고 B 매질이 있는데 A 매질에서 B 매질로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상대 굴절률을 먼저 정해봅니다. 상대 굴절률 얘기할 때는 항상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A에 대한 B의 상대 굴절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B에 대한 A의 상대 굴절도 있겠죠. 그건 서로 역수관계 있습니다. 서로 반대야. 우선 A에 대한 B의 상대 굴절률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 이렇게 표시합니다. N, A, B라고 표현해. A에 대한 B의 상대 굴절률. 요거의 정의는 속력의 B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속력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 A에 대한 B의 상대 굴절률은 보통 A에 대한이면 보통 A가 분모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반대야. A에 대한 B의 상대 굴절률은 B의 속도 분의 A의 속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게 A에 대한 B의 상대 굴절률의 정의가 돼. 왜냐면 왜 이렇게 표현한 거냐면 속력이 느릴수록 굴절률이 크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 굴절률은 또 어떻게 표현하냐? 절대 굴절률이라는 게 있어. 근데 절대 굴절률은 뭐 A의 절대 굴절률 뭐 이런 게 있겠죠. A라는 매질의 절대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에 대한 또는 공기, 진공과 공기나 거의 빛의 속력이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A의 절대 굴절률은 진공에 대한 A의 상대 굴절률이 A의 절대 굴절률이라고 보면 돼. 진공에 대한 또는 공기에 대한 A의 상대 굴절. 이걸 A의 절대 굴절이라고 해요. 그러면 한번 표현해 볼까요? A의 절대 굴절률은 NA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결국 뭐하고 똑같다? N 진공에 대한 A의 상대 굴절률을 A의 절대 굴절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자,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 분자에 가고
A에서의 빛의 속력을 분모에 가서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지. 그죠? 자, 굴절률의 정의식을 잘 봐보세요. 상대 굴절률은 이렇게 속력의 비로 표현한다. 단지 분모 분자를 잘 유의해 줘라. 그 다음에 절대 굴절률이라고 하는 건 진공에 대한 상대 굴절률을 절대 굴절을 하고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C로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NAB는 VA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VA 대신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요거를 어떻게 써볼까요? 자, 요거를 VA분의 C 분의 VB분의 C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걸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VB분의 VA가 되니까 똑같이 나오지? 그치? 이거는 뭐냐면 VA분의 C라고 하는 거는 NA죠. NA 이건 NP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상대 굴절률을 절대 굴절률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이게 절대 굴절률 요거잖아요. 요거 절대 굴절률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속력의 비로 표현하면 B분의 VA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두 개의 첨자가 서로 바뀌었으니까 이거에 유의를 해주면 됩니다. 우선 굴절률에 대한 정의가 여기까지 나왔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사인 값과 그다음 파장 뭐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 파장으로 확장시켜주는 건 바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매질을 지날 때 우리가 불변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V는 F 람다에서 F가 불변이라고 했어. 그러면 속력의 B랑 파장의 B랑 똑같겠지. 그래서 파장의 B로 표현하면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람다 B분의 람다 A 이렇게 써줄 수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인 값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 그림에, 책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해줘야 되는데, 활용해줘야 돼.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빛 다발을, 플래시를 이렇게 딱 비춰준다고 해보자. 플래시를 비춰줘서 동시에 같은 이상으로 빛을 쫙 보내줍니다. 그럼 빛이 쭉 진해 나가겠죠? 여기까지. 이 왼쪽 부분이 경계면에 딱 닿는 순간, 오른쪽 빛은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서로 다른 경계면에서 이렇게 꺾여 진행해 봅시다. 그동안 요놈이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 여기 속력이 빠르고 속력이 느린 상태인데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 여기서는 그대로 쭉 진행해 가야 돼요. 빠른 속도로. 여기까지 딱 도달하는 동안 이 속력이 느린 구간에서는 또 조금 갔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화면이 그려지고요. 여기서부터 같은 위상으로 또 쭉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왼쪽 광선이 여기에 도달한 순간, 경계면에 도달한 순간부터 오른쪽 광선이 경계면에 도달할 때까지를 T초라고 보면 여기를 매질 A라고 하고 매질 B라고 해봅시다. 여기서는 매질 A에서의 속도, VA의 속도로 T초 동안 간 거리가 이만큼 될 테고요. 여기서는 VB의 속도로 T초까지 간 거리가 이 길이가 되겠죠. VB의 속도로 T초까지 간 거리가 이만큼이 될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림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경계면이죠. 경계면. 항상 경계면부터 시작합니다.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인 선을 우리가 긋습니다. 이거 좀 약간 삐뚤어졌는데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인 선을 이렇게 그어줘. 이걸 뭐라고 하냐?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인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법선이라고 합니다. 법선. 경계면 수직이있어. 모든 각은 법선과 인접한 각을 얘기합니다. 빛이 이렇게 입사돼 들어오고 있죠? 이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 이 각을 우리가 입사각이라고 해요. 굴절돼서 이렇게 가고 있는 광선이 굴절각이죠. 굴절광선이죠. 굴절광선이 되고 굴절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이 각을 우리가 굴절각이라고 해줘. 굴절각 R이라고 해줍니다. 입사각 I, 굴절각 R이라고 해주면 입사각 I와 같은 각도가 어디냐면 여기가 I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직이고 이게 수직이니까. 그 다음에
굴절각 R과 같은 각도 어디냐면 여기가 또 R과 똑같습니다. 왜? 여기가 90이고 두 개 더해서 9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삼각형을 좀만 잘 견뎌보세요. 자, 요 삼각형, 직각삼각형 요 두 개를 따로 떼서 여기다 쌤이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두 개를 따로 떼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이게 직각이고 직각이고요. 요 길이를 L이라고 해보고 요 길이를 VAT라고 해주고 요 길이를 VBT라고 해주고 요 각도가 I, 요 각도가 R이 됩니다. 요 I라고 하는 거는 A 매질에서의 각도잖아요. 입사가. 그래서 요 각도를 세타 A라고 써야 됩니다. 세타 A. 요 R이라고 하는 각도는 매질 B에서의 각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세타 B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사인 세타 A는 L분의 VAT가 되죠. L분의 VAT. 그 다음에 사인 세타 B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L분의 VBT가 되죠. L분의 VBT. L분의 T라고 하는 이런 상수를, L분의 T라고 하는 상수를 생각을 해보면 sin A, sin B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속도에다가 어떤 상수가 곱해진 거니까 결국 VA 대 VB의 비율과 VB 대 VA의 비율과 sin 세타 A 대 sin 세타 B의 비율이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sin 값을 치환할 수 있다는 거야. sin 세타 B분의 sin 세타 A 이 식이 성립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전반사 문제에서 아주 많이 쓰일 거야. 요 식이 들어간 요놈의 식, 요 식들. 그래서 이 굴절 파트에서는 요 식만 잘 외워놓고요. 그러니까 첨자가 다 똑같아. 속력이랑 파장이랑 사인 값이랑 다 비례하는구나. 그리고 절대 굴절을 표현했을 때 절대 굴절만 서로 뒤바뀌었구나. 이것만 생각하고 선생님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요. 이게 이 문제에서는 이게 두 개가 막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 식을 딱 적어놓고 그 매질 어떤 매질을 A로 넣고 어떤 반대편 매질을 B로 놔서 여기에 딱 짜맞춰 주는 게 가장 실수가 적게 풀이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은 반드시 외워놓으세요. 알겠죠? 요 식. 요 식을 이용해서 이제 전반사 문제까지 쭉 풀이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전반사까지 온 설명을 다 하기로 했으니까 전반사 파트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전반사. 자, 전체를 다 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사는 뭐냐? 전반사. 너희들 중등 과정에서 정반사라는 걸 배웠습니다. 정반사. 정반사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난반사입니다. 정반사와 난반사는 이런 거야. 정반사와 난반사는 이렇게 빛다발이 이렇게 들어나가는 해보죠. 빛다발이 이렇게 쭉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게 정반사고 이렇게 들어왔던 빛다발이 제멋대로 요놈은 이렇게 가고 요놈은 이렇게 가고 요놈은 이렇게 가고 막 사방으로 다 퍼져나가는 거 이런 걸 이제 난반사라고 합니다. 정반사와 난반사가 되는 이유는 이 경계면이 이렇게 경계면이 평평하냐 경계면이 울퉁불퉁하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둘 다 반사의 법칙은 만족합니다. 반사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경계면에서 이렇게 입사광선, 접선, 입사각, 반사각
이 두 개가 똑같다라고 하는 게 반사의 법칙이야. 난반사도 그게 적용이 되더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법성이 다 다르거든. 경계면이 울퉁불퉁해가지고 각각의 강성마다 법성이 다 다르게 되고 그 법성에 대해서 입사학과 반사학은 다 적용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중딩 과정에서 우리가 초딩 때도 배웠고 중딩 때도 이걸 배웠던 거고요. 여기서는 정반사가 아니라 전반사야. 전반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total reflection이라고 해요. total reflection 이렇게 부르는데 전부 다 반사한다는 얘기지. 자, 이것도 이제 매질의 경계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전반사는 반사가 아니라 굴절 영역에서 굴절식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굴절과 관련된 문제야, 전반사는. 어떤 파동이 이렇게 빛이 진행이 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경계면에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합니다. 여기서 100이라는 에너지가 공급이 됐으면 뭐 30이 반사하고 70이 굴절된다든지 이렇게 일부는 반사, 일부는 굴절이 됩니다. 그런데 전반사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반사한다는 거야. 100이 갔으면 이게 100이 반사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굴절되는 게 없다는 얘기지. 즉 전반사라고 하는 얘기는 굴절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굴절이 안 된다. 자, 전반사가 될 조건들이 있는데 우선 전반사가 되려면 공기에서 물로 빛이 진행할 때는 절대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굴절되는 게 있는 거야. 공기에서 물로 진행했을 때는 전부 다 반사가 될 수 없고 무조건 굴절되는 게 있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물에서 공기로 갈 때는 전반사가 가능합니다. 전부 다 반사가 되는 게 가능해요. 자, 한번 볼까요? 빛이 이렇게 수직하게 입사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꺾이지 않죠. 굴절이 안 됩니다. 그냥 투과돼서 쭉 진행이 가. 그러니까 속력이 다르더라도 물에서는 속력이 느리고 공기의 속력이 빠르죠. 그래서 속력이 빠르더라도 이건 수직으로 입사하는 놈은 그냥 쭉 진행이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일부는 뭐 반사되게 가는 놈이 있겠죠. 이번에는 빛에 이렇게 입사시켜봤어. 그러면 법성이 이렇게 되고 이게 입사각이 되고 굴절이 되는데 이쪽이 더 빠르니까 이렇게 굴절이 되겠죠.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더 클 거야. 이번에 입사각을 더 증가시켜봤어.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속력이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갈 때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커야 되니까 이렇게 증가된 입사각이 있으면 이것보다 더 커야 되니까 굴절각이 이쪽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증가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굴절각이 딱 90도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의 입사각을 우리가 세타 C라고 하고 크리티컬 앵글이라고 불러주고 이거를 한국말로는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임계각의 정의가 뭐냐?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한다. 이걸 외워줘야 됩니다. 자, 임계각이라고 하는 거는 굴절각이 90도일 때 입사각. 이거를 임계각이라고. 그러니까 임계각은 물에서 공기로 갈 때만 임계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죠. 공기에서 물로 갈 때는 임계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 항상 굴절각이 작으니까. 이 임계각을 경계로 해서 이것보다 이제 각도가 더 커져. 빛을 이렇게 입사하면 임계각보다 더 커진 각도로 입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굴절각이 90도보다 더 커져야 되는데 커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굴절이 안 되더라. 전부 다 여기서도 물론 반사가 일부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부 반사가 일어나. 근데 여기서는 굴절이 안 되니까 전부 다 반사가 일어나더라. 100이라는 에너지가 하면 100이라는 에너지가 다 오더라. 임계각 이상으로 빛이 입사했을 때는 전부 다 반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사가 될 조건을 단계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물에서 공기로 갈 때만 전반사가 가능합니다. 물에서 공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빛이 진행할 때만 가능하다. 느린 매질은 굴절율이 큰 매질이죠. 굴절율이 큰 매질에서 굴절율이 작은 매질로 갈 때만 가능하다. 이런 굴절율이 큰 매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밀한 매질이라고 불러.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갈 때만 전반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에서 공기로 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면 전반사 안 하잖아요. 이렇게 갈 때도 전반사 안 하고. 우선은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임계각 이상의 입사가고 입사되었을 때 전반사가 가능하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차근차근 만족해 줬을 때 전반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사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까 굴절유식 있잖아요. 이 임계각 상황에서 이제 굴절율 얼마냐? 간단한 식을 하나 적어볼까요? 아까 굴절율식을 우리가 외웠던 거 이렇게 적는 겁니다. N, B라고 하는 거는 절대 굴절로 표현하면 N, A, B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나머지는 전부 다 첨자가 뒤바뀌더라. V, B분의 V, A, 람다 B분의 람다 A, 사인 세타 B분의 사인 세타 B, A 이렇게 이게 굴절식이었단 말이야.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 물의 굴절율을 1.4라고 하자. 물의 굴절율 1.4라고 하고 여기에 공기 굴절율을 1이라고 했을 때 임계각은 얼마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아주 간단한 걸로.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A, B로 넣는 거야. 뭐 여기를 A로 나눠두고 여기를 A로 나눠두고 여기 A, B 이렇게 나올까요? A, B 넣고 지금 절대 굴절 나왔으니까 요 식을 집어넣어서 풀어주겠지. A를 여기 놨잖아요. 그러니까 1분의 B에서 굴절이 1.4다. 그 다음에 임계각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임계각 세타 요걸 쓰는 거지. 여기에서의 각도, 법선으로부터 이루는 각도, 이게 굴절이 90도잖아요. 사인 90도는 1이죠. 1. 그 다음에 요거는 B에서의 임계각을 세타로 했을 때 사인 세타 이렇게 해주면 이 임계각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사인 세타는 1.4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세타 값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전반사에 요 식들이 적용된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풀 때 요 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많이 한번 활용해 보고요. 우선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전반사까지 설명을 했고 문제를 쌤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